지난 줄거리. 메르소와 마리는 레이몽 친구 부부의 초대를 받아 바닷가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그런데 메르소 일행은 레이몽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랍인들과 마찰이 벌어지게 되고 그 후 메르소가 혼자 걷다가 다시 마주친 아랍인이 단도를 꺼내자 메르소는 레이몽에게 건네받았던 권총을 우발적으로 쏘게 된다. 이어 살해 혐의로 메르소는 재판을 받게 된다. (3) 결국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또다시 여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내게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사건은 중재재판소의 마지막 회기에 다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회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었다. 심리가 시작되었을 때 밖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내 변호사는 심리가 2, 3일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게다가 법정에서도 서두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사건은 이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니까요. 바로 다음에 다룰 존속 살해 사건이 있어요. 나는 아침 7시 반에 불리어 호송마차로 재판소까지 이송되었다. 그리하여 헌병 2사람의 지시에 따라 어두침침한 조그마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 기다렸는데 옆으로 문이 하나 있어 그 뒤에는 말소리, 호명소리, 의자소리, 그리고 동네 명절놀이에서 음악 전주가 끝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방안을 정리할 때를 연상케 하는 뒤숭숭한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헌병들은 말하고 헌병 하나는 담배 한 대를 나에게 권했으나 나는 거절했다. 조금 뒤에 그가 나더러 떨리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재판 구경을 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다. 살아오는 동안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헌병이 말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나중엔 지겨워지고 말아요. 잠시 후에 작은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러자 그들이 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를 피고인석으로 들여보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듯이 꽉 들어차 있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데도 햇빛이 여기저기로 새어 들어왔고 벌써부터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유리창들은 닫아둔 채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헌병들이 나의 좌우에 자리를 잡았다. 내 앞에 나란히 열을 지어 지리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배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한 가지뿐이었다. 말하자면 내 눈앞에 전차의 긴 좌석이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승객들 모두가 새로 전차에 올라탄 승객을 몰래 엿보면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심원들이 찾고 있던 것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내 머리를 스친 생각이다. 나는 또 그 닫힌 방 안에 들어찬 사람들 때문에 좀 어리둥절했었다. 재판소 안을 둘러보았으나 어느 얼굴 하나 분별할 수 없었다. 처음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듯하다. 여태껏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그러한 법석거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헌병에게 말했다. 많이도 모였네요. 그러자 헌병은 신문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배심원석 밑에 테이블 옆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기들 와 있네요. 그가 내게 말했다. 누구요? 하고 내가 물으니까 기자들 말이에요.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헌병은 기자 중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기자가 그를 보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이미 나이가 지긋한 호감형의 사내로 얼굴을 약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정답게 헌병과 악수를 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같은 세계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어떤 클럽에라도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남아도는 존재라는 좀 불청객 같다는 기묘한 느낌 또한 납득이 되었다. 그러나 기자는 웃음을 띠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내게 일이 다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가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신 사건을 좀 띄어서 보도했어요. 여름은 신문 쪽에서 보면 한가한 철이거든요. 꺼리가 될 만한 것이라곤 당신 사건과 존속 살해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사람들 무리 속에서 큼직한 검은 태양경을 쓴 살찐 족제비처럼 생긴 키 작은 남자를 가리켜 보였다. 파리에 있는 어떤 신문의 특파원이라고 했다. 하기야 당신 사건 때문에 온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존속 살해 사건에 관한 취재를 맡은 까닭에 당신 사건도 한꺼번에 기사로 만들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나는 하마터면 감사하다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자는 나에게 다정스러운 손짓을 살짝 해보이고 가버렸다. 우리는 또 몇 분을 기다렸다. 내 변호사가 법복을 입고 여러 다른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그는 신문 기자들에게로 가서 악수를 했다. 그들은 농담을 하고 웃고 하며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태도였는데 마침내 법정 안의 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모두들 자기 자리에 앉았다. 나의 변호사는 나에게로 와서 손을 붙잡아 흔들고 질문을 받으면 짤막하게 대답하고 이쪽에서 먼저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왼편에서는 의자를 뒤로 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법관복을 입은 코안경을 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조심스럽게 옷을 추스리며 앉는 것이 보였다. 그가 검사였다. 석에 한 사람이 개정을 예고했다. 동시에 두 개의 커다란 선풍기가 부르릉거리기 시작했다. 판사 세 사람이 둘은 검정 옷을 입고 하나는 붉은 옷을 입었는데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단으로 빨리 걸어 들어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나이는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서 앞에 둥근 모자를 벗어놓고 조그만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재판 개시를 선언했다. 신문 기자들은 벌써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심하고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회색 프란넬 양복을 입고 푸른 넥타이를 맨 훨씬 더 젊은 청년 하나만은 만년필을 앞에 놔둔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좌우 균형이 약간 어긋나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매우 맑은 두 눈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눈은 이렇다 할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야릇한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장소의 갈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들, 즉 배심원들의 추첨과 변호사, 검사, 배심원을 향한 재판장의 질문, 내가 아는 지명, 인명들이 귀에 들리는 빠른 기소장 낭독, 그리고 다시 내 변호사에게 던져지는 또 다른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판장은 증인 호출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서기는 이름들을 불렀다. 그것은 내 주의를 끌었다. 여태까지 혼잡하던 방청객들 속으로부터 한 사람씩 일어서서 옆문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 토마 페레스 영감, 레이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마리는 나에게 살짝 걱정스럽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들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놀라워하고만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셀레스트가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그의 옆에는 식당에서 봤던 그 키 작은 여자가 그때의 그 재킷을 입고서 예의 정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또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재판장은 이제부터 정식 심리가 시작될 것인즉 방청석의 정숙을 새삼스럽게 주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며 그는 객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어쨌든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생기면 그는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명하게 될 것이었다. 더위는 점점 심해졌고 실내에서 방청객들이 신문지로 부채질하는 것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구겨진 종이가 내는 나직한 소음이 계속되었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진행관이 밀집으로 엮은 부채 3개를 가져왔고 새 판사는 즉시 그것을 사용했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나에게 부드럽게 다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어조로 질문을 했다. 나는 귀찮기는 했으나 따지고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재판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재판장이 내가 한 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두세 마디마다 매번 나를 향해서 맞나요? 하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네 재판장님 하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이야기를 할 때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언급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기자들은 줄곧 필기를 했다. 나는 그중 가장 젊은 기자와 그 키 작은 자동인형 여자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전차의 긴 좌석은 일제히 재판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기침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더니 부채질을 하며 내게로 눈을 돌렸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 겉보기에는 나의 사건과 무관한 것 같지만 아마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또 엄마 이야기를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를 느꼈다. 그는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를 돌보고 보살피게 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머니도 나도 더 이상 서로에게 또한 다른 누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각자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캐묻지 않겠노라고 말한 다음 검사를 향해서 내게 질문이 더 없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반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로 혼자서 샘 쪽으로 되돌아간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왜 다름 아닌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나는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심술 섞인 어조로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잠시 밀담을 나눈 뒤 재판장은 패정을 선언하면서 증인신문을 오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끌려 나와서 호송차에 실려 감옥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 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게 되었다. 다만 더위가 훨씬 더 심해져서 마치 기적이나 일어난 듯 모든 배심원들, 검사, 변호사, 그리고 몇몇 신문 기자들까지도 밀집 부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젊은 기자와 조그마한 그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채질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양로원 원장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곳과 나 자신의 의식을 얼만큼 회복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나에 대한 불평을 말하더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원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궤벽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원에 자신을 맡긴 것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자주 원망했는지 좀 더 분명히 말하라고 재판장이 요구하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 그는 장례식 날 나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대답했다.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재판장이 묻자 원장은 구두코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 떠났다고 말했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장의사 직원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재판장이 그에게 그 말이 과연 나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장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법 절차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차장검사에게 증인에 대해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가 외쳤다.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강렬하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어찌나 의기양양한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양로원 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 때와 같은 의식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자리에 나와 서며 관리인은 나를 쳐다봤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격앙시키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밀크커피 이야기와 담배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게 했다. 검사는 조소의 빛이 담긴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다 보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항의하여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도대체 지금 누가 범죄자입니까? 검찰 측 증인을 욕되게 하여 명명백백한 것임에 변함이 없는 증인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이런 방법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관리인 영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분이 권하신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였다고 말했다. 내 변호사는 기세가 등등해져 배심원들이 그 점을 참작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우리의 머리 위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배심원들께서는 그 점을 참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야 커피를 권할 수 있지만 아들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모름지기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관리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진행관이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해야만 했다. 페레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특별히 잘 아는 사이였고 나는 장례식 날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말씀이죠. 그날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검사는 적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내 변호사가 화를 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 싶은 어조로 페레스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자 내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습니다. 검사는 수수께끼 같은 얼굴로 문서의 제목을 연필로 찔러대고 있었다. 5분간의 휴정 시간에 변호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더할 수 없이 잘 되어 간다고 말했다. 휴정 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셀레스트의 증언이 있었다. 피고인 측이란 바로 나였다. 셀레스트는 때때로 나에게 시선을 던졌고 두 손으로 파나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돌려댔다. 그는 가끔 일요일에 나와 함께 경마 구경을 갈 때 입었던 새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셔츠의 칼라는 달지 못했던지 구리단추로 목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사나이라고 대답했다. 사나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고 말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다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내가 식비는 어김없이 치렀느냐고 검사가 묻자 셀레스트는 웃고 나서 그건 우리끼리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나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증언대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뭔가 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볼 때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하나의 불행. 그게 뭔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불행이라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볼 때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그는 더 계속하려고 했으나 재판장이 됐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레스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셀레스트는 또다시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네,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불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자신의 지혜와 성의를 다했으나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듯이 셀레스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번쩍이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나에게 묻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으나 한 인간을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장은 증인대에서 물러갈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셀레스트는 법정의 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나머지 신문이 끝나도록 그는 우두커니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깨고 파나마를 두 손으로 잡고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역시 아름다웠다. 그러나 머리카락을 풀어놓았을 때가 나에게는 더 좋았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그녀의 불룩한 젖가슴의 무게를 엿볼 수 있었다. 아랫입술이 조금 부푸른 듯한 것도 여전했다. 그녀는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았다. 곧 그녀는 언제부터 나를 알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시기를 가리켰다. 재판장은 나와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 나의 친구라고 마리는 말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나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검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 날짜를 가리켰다.
검사는 태연한 기색으로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약간 비웃는 듯한 말투로 그 같은 예민한 사정을 더 캐어 묻고 싶지는 않지만 또 마리의 염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무상 부득이 예의를 초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사는 마리에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날 하루의 한 일을 요약해서 말하라고 했다. 마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강권에 못 이겨 해수욕장에 갔던 일, 영화 구경 갔던 일, 그리고 둘이서 나의 집에서 돌아온 일을 말했다. 검사는 예심에서 마리의 진술을 듣고 그날 영화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고 말한 다음 그때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는지 마리 자신이 입으로 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연 마리는 거의 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그것은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였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검사가 일어서서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흥분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이 사람은 해수욕을 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한 정적 속에서 검사는 말을 맺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있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진행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신문은 다시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마송이 나서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며 그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살라마노도 내가 자기 개에게 퍽 잘해줬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또 어머니와 나에 관한 질문에서는 내가 어머니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엄마를 양로원에 맡긴 거라고 대답했으나 역시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살라마노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이끌려 나갔다. 뒤이어 레이몽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증인이었다. 레이몽은 나에게 슬쩍 손짓을 하여 보이고 다짜고짜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재판장이 말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질문을 기다려서 대답을 하라고 주의했다. 그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레이몽은 그 기회를 타서 그가 피해자의 누이의 뺨을 때린 다음부터 피해자가 미워하고 있던 것은 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가고 물었다. 레이몽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것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검사는 그러면 어째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 편지가 나의 손으로 쓰여졌느냐고 물었다. 레이몽은 그것도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여러 번 우연은 진상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레이몽이 그의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되었던 것도 우연인가? 그때 나의 증언이 순전히 호의적이었던 것도 우연인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레이몽의 직업을 물었다. 창고 감독이라고 레이몽이 대답하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 노릇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공범자요 친구였다. 이것은 가장 저질의 치정 사건으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기형적인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레이몽이 반박하려 했고 내 변호사도 항의했으나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레이몽에게 피고인은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레이몽은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레이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돌아서며 선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방탕행위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찮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정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그 때문에 법복의 소매가 흘러내리면서 풀먹인 셔츠의 주름이 드러나 보였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나 검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 법복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범죄의 사실들 사이에 어떤 심오하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본인은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이 선언은 방청객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동요한 듯 했고 나는 사태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었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소로 나와 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매우 짧은 동안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느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한 도시에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던 어떤 시각에 귀에 익은 그 모든 소리들을 마치 내 피로의 밑바닥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되찾아냈다. 이미 고즈넉하게 가라앉은 대기 속에서 들려오는 신문파리들의 외치는 소리, 작은 공원 안의 마지막 새소리, 샌드위치 장수들의 호객하는 소리, 시내 고지대의 구분길에서 울리는 전차의 마찰음, 그리고 항구 위로 밤이 내리려는 무렵 하늘에 술렁이는 어렴풋한 소리,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경이 되어 더듬어가는 행로를 재구성해주고 있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행로를 말이다. 그렇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곤 했던 그런 시각이었다.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가볍고 꿈도 없는 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내가 다시 대면하게 된 것은 바로 나의 감방이었으니 말이다. 마치 여름 하늘 속에 그려진 낯익은 길들이 우리를 감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순진무구한 잠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듯이. 4. 비록 피고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논고와 변론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양쪽의 논고와 변론에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쳐들고 유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붙였다. 검사는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좀 난처한 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나 때로는 나도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 편이 당신 사건에 더 유리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나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을 묻는 일 없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도대체 누가 피고인인가요? 피고인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내게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내겐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 얻는 재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논고는 금방 따분하게 느껴졌다. 나의 주의를 끌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오직 단편적인 말, 몸짓, 혹은 전체 맥락과 동떨어진 장광설 같은 것들 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검사의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미리 계획했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으며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중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다음으로는 이 범죄적 용언의 심리 상태가 제공하는 어두컴컴한 조명에 의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검사는 엄마가 죽은 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다는 것,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영화 구경, 페르낭델, 그리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녀는 그저 마리일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검사는 레이몽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사건들을 보는 그의 방식에는 명쾌한 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들은 그럴듯했다. 나는 레이몽과의 합의하에 그의 정부를 유인하여 품행이 수상한 어떤 인물의 악랄한 소나기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이몽의 상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이몽이 상처를 입었다. 나는 레이몽에게 곤충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계획했던 대로 아랍인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 발을 침착하게, 틀림없이, 말하자면 깊이 생각한 끝에 쏘았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검사는 말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의 진술을 여러분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 압니다. 말뜻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행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그가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범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의 머리를 점령한 것은 그러한 점이어서 그 뒤로는 검사의 말을 나는 듣지 않고 있었으나 읽고 다시 그의 말이 들렸다. 후회하는 빛을 보이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기야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그토록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것은 의외였다.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나는 원래 진정으로 무엇을 뉘우쳐 본 적이 없다고 그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 또는 내일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에게도 그런 투로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다정스럽게 대하거나 호의를 보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가 나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다. 검사는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사실 영혼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고 인간적인 점이 조금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보존하는 도덕적 원리가 나에게는 인연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갖추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관용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덕목은 그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더 고귀한 정의라는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가 어떤 구렁텅이가 되어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거론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심리 중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끌었다. 심지어 너무나 길게 끄는 바람에 결국 나는 그날 아침나절의 더위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적어도 검사가 말을 멈출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매우 낮지만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법정은 내일 가장 흉악한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법률이 가차없이 처단해 주기를 감히 기대에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슴지 않고 말하거니와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은 나의 무감각함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에 비하면 차라리 한 수 아래라고 했다. 여전히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또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살인죄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라고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은 제 생각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연히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임 기간 중 저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 괴로운 의무가 오늘처럼 절박한 지상명령을 따른다는 의식에 의해 그리고 흉악무도함 밖에 찾아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얼굴을 앞에 두고 느끼는 혐오감에 의해 보상받고 채워지고 빛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했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할 말은 없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일어서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주장이라고 대답하고 아직 나의 변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니 변호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빠른 어조로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고 곧이어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늦었고 자기의 변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가 여전히 실내의 무더운 공기를 휘젓고 배심원들의 가지각색의 조그만 부채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살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투로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적마다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헌병에게 몸을 굽혀 그러한 이유를 물었다. 헌병은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에서 제쳐놓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로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법정에서 아득하게 먼 곳에 가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나는 내 변호사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상대 측의 도발임을 주장하고 이어서 그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보다 재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 역시 그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훌륭하신 검사님과 달리 저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펼친 책을 읽는 듯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인물이요,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일하고 있던 회사에 충실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나는 힘이 자라는 한 정성껏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 아들이었다. 나중에 나의 자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로원이 대신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양로원과 관련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도 말이 많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요컨대 만약 그러한 시설이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장례식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그의 변론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장광설,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날들과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처럼 변해버리고 그 속에서 나는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다. 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변호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거리로부터 다른 방들과 법정들의 전 공간을 거쳐서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울려왔다는 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 어떤 삶,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끈질긴 기쁨을 맛보게 했던 어떤 삶에 관한 추억에 휩싸였다. 여름의 냄새들,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느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 그러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무용한 짓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숨이 막혔다. 내가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외쳐대는 소리가 가까스로 귀에 들려왔다. 그는 끝으로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길을 잃었을 뿐인 성실한 근로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의 짐을 끌고 가게 만든 그 범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주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다. 그중 한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맞장구를 쳐달라는 듯 안 그래요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나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도 피곤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는 어느덧 날이 기울어져 갔고 더위는 수그러져 있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서 나는 저녁의 감미로움을 짐작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하고만 관련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회색 재킷 차림의 기자, 그리고 자동인형 같은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제야 재판 중에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를 잊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셀레스트와 레이몽 사이에서 마리가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끝이 났군요 하는 듯이 나에게 조그맣게 손짓을 했다. 그리고 약간 근심 어린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닫혀 있음을 느끼며 그의 미소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매우 빠른 어조로 배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낭독이 있었다. 살인죄, 가해 행위, 그러한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나가버리고 나는 앞서 기다렸던 방으로 끌려갔다. 나의 변호사가 따라와서 매우 수다스럽게 여느 때보다도 더욱 자신 있고 다정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므로 몇 년 동안의 금고나 혹은 징역을 치르면 그만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에 판결이 불리할 경우에는 파기할 수도 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는 대답했다. 배심원 측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가 세워둔 전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명백해 보여서 나는 그의 논리에 승복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어쨌든 항고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의 4, 50분쯤 되었던 것 같다. 그만큼 시간이 지난 뒤 벨이 울렸다. 변호사는 배심원 대표가 평결을 낭독할 거예요. 당신은 판결문 발표 때에나 들여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층계를 뛰어가고 있었으나 멀고 가까움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벨이 울리고 피고인석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로 밀려든 것은 장내의 정적이었다. 그 정적, 그리고 그 젊은 기자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그 야릇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나에게 이상한 형식을 갖추어 나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감되는 그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존중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헌병들은 나에게 유순했고 변호사는 나의 손목에 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무엇이든지 덧붙여 말할 것은 없느냐고 물어서 나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가 끌려 나온 것은 그때였다. 5. 세 번째로 나는 교도소 소속 사제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도 하기 싫었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피할 수 없는 그 일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반드시 누우면 하늘이 내다 보인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늘 모습 위에 낮이 밤으로 옮겨가는 빛깔의 조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누워서 머리 밑에 손을 개고 나는 기다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차없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예가 처형되기 전에 종족을 감추거나 경찰의 비상선을 돌파한 예가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자문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에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자책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칠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문에 난 취재 기사를 읽어본 적은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책들에서라면 탈출의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돌아가던 바퀴가 멎는다든가 그 거역할 수 없는 사전 계획 속에서도 우연과 요행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단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단 한 번. 어느 의미로는 내게는 그 한 번이면 충분했으리라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 마음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신문에서는 흔히 사회에 대한 부채를 말하곤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광란의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란 힘껏 달리던 도중 길모퉁이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호사를 나에게 허락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런 호사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기계장치가 나를 다시 붙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보려 해도 나는 그러한 오만방자한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에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 사이에는 어처구니 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5시가 아니라 8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그 판결이 전혀 다를 수도 있었으리라는 사실, 속옷을 갈아입는 존재인 인간들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프랑스 국민 같은 지극히 모호한 개념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이 그 결정의 진지함을 많이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선고의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짓뭉개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 나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회상했다.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에 관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어느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러 갈 생각만 해도 아버지는 병이 들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갔었고 돌아오던 길에 아침에 먹었던 조반의 일부분을 토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싫어졌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형 집행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는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모든 사형 집행을 빠짐없이 보러 가리라.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이른 아침에 경찰의 비상선 밖에 말하자면 저쪽 편에 가 있는 나를 생각만 해도 사형 집행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할 수도 있는 구경꾼이 된 나를 생각만 해도 독약 같은 기쁨의 물결이 가슴으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 가정에 빠져드는 것은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나는 매우 지독한 오한 때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덜덜 떨렸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때 나는 법률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체제를 개혁해 보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1000번에 단 한 번, 그것이면 수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환자가 먹으면
10번에 9번만 죽는 그런 화학약품의 배합을 고안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침착하게 이것저것 자세히 따져본 결과 나는 단두대 칼날의 경우 결함은 그것이 그 어떤 기회도 절대적으로 그 어떤 기회도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말이다. 요컨대 단 한 번에 그 환자의 죽음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며 확정된 배합이며 성립된 합의여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다시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난처한 것은 사형수로서는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해 주기만 바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 불완전한 면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훌륭한 조직의 모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탈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여태까지 정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기요틴에 걸리자면 단두대로 올라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1789년 대혁명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한 모든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문이 자자했던 어느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사실인즉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사진에서 본 그 기계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제품답게 완벽하고 번쩍이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항상 과장된 생각을 품는 법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가다가 그 기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따분한 점이었다. 단두대를 향해 올라간다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기계 장치가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것이었다. 약간 수치스럽게, 대단히 정확하게, 슬며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 밖에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었다. 새벽녘과 상고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하늘이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저녁이었다. 나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려고 더욱 애썼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제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새벽 또는 상고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오는 것은 새벽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매일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셈이다. 언제나 나는 불시에 당하는 것을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낮에만 조금 잤을 뿐 밤에는 하늘로 난 창에 새벽빛이 떠오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가장 힘이 드는 때는 통상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그 의심쩍은 시각이었다.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며 망을 보았다. 나의 귀가 일찍이 그처럼 많은 소리들을 감지하고 그렇게 가느다란 소리를 분간해 본 적은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줄곧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발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엄마는 사람이 전적으로 불행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자주 말했다. 감옥에서 하늘이 빛으로 물들고 새로운 하루의 빛이 감방으로 새어들 때면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오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문으로 달려가 판자에 귀를 대고 정신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나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헉헉거린다던가 개가 헐떡이는 소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내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또다시 24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언제나 상고라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믿는다. 효과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최대의 능률을 얻도록 한 것이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했다. 상고각하가 그것이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건 명백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30살에 죽느냐, 60살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둘 중 어떤 경우가 됐든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이다. 요컨대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지금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순간의 추론에서 좀 난처한 점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돌연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 무엇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 내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은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해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할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즉 내가 사면받는다는 가정 말이다. 난처한 것은 엄청난 기쁨으로 내 눈을 찌르며 튀어오르는 그 피와 육신의 격정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열심히 그 부르짖음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나의 단념이 더욱 그럴듯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서도 나는 태어내야만 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나는 1시간 동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내가 한 번도 부속 사제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누워 있었고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여름 저녁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꼈다.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직후였기 때문에 나는 몸속에서 혈류가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더 이상 편지를 보내오지 않은 지 퍽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그녀가 사형수의 애인 노름에 그만 지쳐버린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 어쩌면 병이 났거나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몸 이외에는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녀의 사정을 알 수 있겠는가. 사실 그때부터 나는 마리와의 추억에 무관심해졌을 것이다. 죽은 마리는 더 이상 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죽은 뒤엔 사람들이 나를 잊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부속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을 약간 떨었다.
사제는 그것을 보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보통은 다른 시각에 왔었다고 말했더니 그는 이번 면에는 순전히 우의적인 것이어서 나의 상고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상고에 관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내 자리 위에 앉은 다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매우 다정스러워 보였다. 잠시 동안 그는 앉아서 두 발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여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은 가냘펐는데 힘줄이 드러나 보였으며 두 마리의 무슨 민첩한 짐승을 연상하게 했다. 사제는 천천히 그 두 손을 비볐다. 그리고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있어서 나는 잠시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그는 머리를 들어 나를 마주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문제라고 나에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손을 펼쳐 넓적다리 위에 대고 담벼락에 등을 기대었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나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던 당신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주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바로잡았다. 손질을 마치고 나서 그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말했다. 내가 사형수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건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그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때 가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요. 그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그 시련을 감당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잘 아는 놀이였다. 나는 흔히 에마뉴엘이나 셀레스트와 그 놀이를 했는데 대개는 그들이 먼저 눈을 돌려버렸다. 사제도 그 놀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떨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역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당신은 그렇다면 아무 희망도 갖지 않나요? 죽으면 완전히 소멸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가 가엾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하늘로 난 창 밑으로 갔다.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에게 또 뭐라고 묻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걱정 섞인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나의 상고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심판이 전부였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들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인간들의 심판이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사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너무나 좁은 감방이라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나에게로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나설 엄두가 안 난다는 듯이 멈춰섰다. 그러고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생각은 잘못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에게 그 이상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보기를 요구할 것이요. 뭘 봐요? 사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모든 돌들엔 괴로움이 배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고뇌 없이 이것들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성스러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얼굴이지요. 나는 약간 기운이 살아났다. 여러 달 전부터 나는 그 담벼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거기에 하나의 얼굴을 찾아보려 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빛과 정욕의 불길을 가졌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리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 했으나 헛된 일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돌의 땀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제는 어딘지 슬픔이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등을 완전히 벽에 기대고 있었고 햇빛이 내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뭐라고 말을 했으나 나는 듣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껴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벽을 한 손으로 쓸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하나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내게 짐스럽고 성가셨다. 이제는 그만 가달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려는데 그때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담하지만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되거나 헤엄을 빨리 치거나 혹은 더 잘생긴 입을 가지는 것 따위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게 없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고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의 이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는 곧이어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며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려 했다. 나는 하느님 이야기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짜증이 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의 아들이요. 하고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의 마음속에서 그 무엇이 터지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여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나는 그에게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부었다. 그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로군. 안 그래?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죄다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도 못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셈이지. 나를 보면 맨주먹뿐인 것 같겠지. 그러나 내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신부 이상의 확신이 있어. 나의 삶에 대한,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 내겐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들고 있어.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만큼이나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아. 나는 이건 했고 저건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일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은 했어.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나의 정당성이 증명될 저 신세벽을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그 까닭을 알아. 신부인 그 역시 그 까닭을 알아.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생애 동안 내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오고 있었어.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날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지나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의 그 하느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들,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오직 하나의 운명만이 나 자신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나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수십억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냐고.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을 가진 존재야. 세상엔 특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장차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신부인 그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만약에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당하고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 한 가지야. 자동 인형 같은 그 키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또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랐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셀레스트는 레이몽보다 낫지만 레이몽이 셀레스트 못지않은 내 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입술을 바치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해하기나 하는 거야. 이 사형수를. 그리고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런 모든 걸 외쳐대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있었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켰고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더니 사라졌다. 그가 나가고 나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밤냄새, 흙냄새, 소금냄새가 내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신기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가졌었는지, 왜 생애를 다시 꾸며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있는 듯했다. 그곳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서 엄마는 해방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생겼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비워버리기라도 했다는 듯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써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